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인문관통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인문관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세미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진행하는, 그렇게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걸 통합해서 인문관통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진행을 하던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첫 회가 되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주제를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인 MZ 세대의 이제 반중 인식, 반중 정서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그 주제를 정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반중 정서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사인 그 잡지사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온, 지금 작년도와 재작년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연구를, 그러니까 그 취재를 심층적으로 해오신 기자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발제를 듣기 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예, 저는 사회를 보게 된, 저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중국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조경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정혜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인문관통 오늘 강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문관통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이제 뭐 저희들이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자료를 보니까 인문관통의 의미가 이런 거네. 인간과 문명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기. 그 옆에 쓰여 있네요. 이 말의 약자인지 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인간과 문명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기를 이제 줄임말이 인문관통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주제가 MZ 세대의 세계 인식과 이제 중국 인식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이웃들, 그다음에 이웃 나라들하고 사실 잘 사이좋게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본과도 관계도 그렇고 지금 중국과 이제 관계도 이제 그렇고, 특히 오늘 이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MZ 세대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이제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그 옆 나라들끼리 사이가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은 이게 지리상하로 이제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감정이 이게 축적이 돼 있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하고 독일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EU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서로가 어떻게 보면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일종의 좀 뭐랄까, 언론이라든지 이 공론장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측면보다는, 또는 객관적인 어떤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서로 감정적으로 좀 서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중심적인 공론장의 이제 주제가 됨으로써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오늘 MZ 세대의 세계 인식과 중국 인식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호성 시사인 기획취재팀장께서 오셨는데, 여튼 그 우리 조경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토론자 두 분도 서울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혜구 이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곧바로 지금부터 인문관통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기자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MZ 세대의 세계 인식과 중국 인식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이호성 기자님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시사인 기획 취재 팀장으로 계시고요. 시사인 정치팀장, 문화팀장, 경제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간 말에서도 기자를 하셨고요. 그래서 뭐 주요 기획기사 반중 정서 리포트 또 저서도 있으십니다. 다시 기자로 산다는 것,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지고 계신 훌륭하신 이호성 기자님을 모십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기 소개받은 이호성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기 인문관통 말씀 듣고 그냥 원래 제가 조사를 해왔던 거니까 그냥 별 크게 고민 없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청중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관장님 이하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는 걸 듣고 하지 말 걸 그랬다 하고 되게 후회를 잠깐 했었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저는 제가 뭐 중국의 전문가라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했다거나 뭐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중국어도 전혀 못하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조경란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이 반중 정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를 조금 일찍 캐치를 해서 여론조사를 좀 우리 저기 앞에 계신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박사님과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 여론조사가 조금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도 인용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되게 한국의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사가 좀 화제가 되면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당시 조사 내용 중심으로 뭐 학술적인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이따 추후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아마 더 우리 한함석 교수님이나 정한울 박사님 그리고 조경란 교수님 말씀 등 통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여론조사를 이제 했던 작년 5월에 저희가 조사했던 이 결과인데요. 우선 이 조사를 당시 왜 하기로 했었냐면 2020년하고 2021년 초 사이에 우리 사이에 되게 시끄러운 일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BTS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무슨 상을 수상하면서 이게 한미 양국의 고난의 역사였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중국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어떻게 한국 전쟁이 한미 양국의 고난의 역사냐? 우리 중국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아니 왜 우리는 한국 전쟁의 피해자고 한미가 같이 북 혹은 중과 맞서 싸워서 그걸 기렸을 뿐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냐? 우리 되게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이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게 화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중국에서 출시한 게임인데 옷을 갈아입히는 게임이에요. 캐릭터 옷 갈아입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한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푸가 뭐냐면 이제 중국 조선족의 옷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개막식에
그 한복이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한복을 너희가 올림픽 때 선보이느냐 이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미 2020년 11월에 이미 그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에 한복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서 굉장히 또 예민하게 나와요. 그래서 중국 게임에 왜 한복이 등장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네티즌들과 중국 네티즌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 게임사가 아예 한국 서비스를 종료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촨성에 있는 그 파오차이라고 하죠. 중국식 절임인데 야채 절임. 이게 또 김치로 세계 표준이 됐다라는 황구시보 보도가 나오면서 또 우리가 또 불을 끌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왜 어떻게 중국 거냐 이러면서 물론 그 나중에 그 황구시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쓴 해프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또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해를 넘겨서 2021년 3월에는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그 중국풍 건물, 중국풍 의상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해서 방영 3회 만에 조기 종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드라마가 멀쩡히 하고 있던 드라마가 폐지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드라마, 김치, 한국 전쟁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사건들이 2020년, 21년을 전후해서 막 연달아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거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거 반중 정서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해졌지라고 그 고민 하에 이제 저희가 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조사를 돌렸고, 이게 이제 보통 여론조사로는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웹조사 패널들이 있어요. 한 57만 명 정도 패널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수백 가지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꽤 응답률도 높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200가지가 넘는 질문들을 이제 던지죠. 그래서 그 질문의 결과를 가지고 기사를 냈는데 역시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뭐 거의 뭐 이렇게나 심각했어?라고 할 정도의 이제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그때 보도를 했고,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일본,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다는 감정이 이제 결과가 실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왼쪽에 이 악에 가깝다, 선에 가깝다, 어느 쪽도 아니다. 여기서 이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당시에 이 결과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때 이제 같이 조사를 수행했던 우리 여기 계신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박사님께서 아니 본인이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선악 구도를 묻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악에 가깝다는 질문이 이게 진짜 심상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또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 진보 보수 중도 있죠. 거의 차이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진보 보수 중도도 거의 차이가 없고, 그리고 지지 정당별로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뭐 정의당이나 당시에 이제 열린민주당 이 정도 지지자들이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긴 한데 그래도 정당이나 이념으로 나눠봐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정서가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이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너무 튀어서 이제 굉장히 놀랬죠. 그러니까 보시면 20대하고 40대, 50대, 60대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감정 온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 온도가 100도에 가까운 매우 긍정적인 거고요.
0도에 가까우면 매우 부정적인 거죠. 근데 이 온도가 물론 전반적으로 다 낮은데 중국에 대한 온도는, 근데 그 안에서 세대별로 이렇게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이 2030들이 실제로 이 반중 정서를 이끌어가는 핵심 집단인가라는 결론을, 작은 결론 내렸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악도 물어봤습니다만, 중국이 그럼 친구냐 적이냐? 뭐 평균도 꽤 높죠. 적에 가깝다. 49.1 정도 나오고요. 근데 20대에서는 그게 이제 더 튀죠. 62.8. 그러니까 일단 적으로 규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 다음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느냐. 근데 보통 이런 질문들은 협력이란 말은 굉장히 올바르고 당위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아무리 적으로 규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뭐 경제적 문제나 군사적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데 협력해야지라는 당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높을 거라고 봤는데, 평균도 그렇고 실제 이 20대도 그렇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협력도 못 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문항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제 이 행위 사건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질문들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미세먼지 문제가 저는 좀 예측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이제 인터넷 공간이 이런 데서 중국에 대한 여러 악감정 중에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높은 여론을 많이 봐서 실제로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게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황사 미세먼지 문제가 물론 큰 수치 차이는 아닙니다만 코로나19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중국 서해상의 불법 조업 문제, 뭐 누리꾼의 혐한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어떤 그 반중 정서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중국의 존재 때문에 내가 황사나 미세먼지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실생활에서의 이런 어떤 그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쭉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별 부정적 인식을 또 한번 보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실 겁니다. 코로나19 발생, 사드. 사드는 이따 뒤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사드 자체의 이 한한령 문제는 우리나라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중대한 기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여론이 확 꺾이는 부분들이 이따 뒤에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뭐 동북공정이라든지.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뭐 천안문 사태, 문화대혁명, 뭐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이런 것들이 맥락과 상관없이 일단 굉장히 부정적으로 찍는 분들도 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반중 정서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왔던 것이냐,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심해졌던 거냐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2018년부터 이제 이 조사했던 거거든요. 이때는 이미 뭐 지금하고 크게 차이는 없죠. 중국이랑 북한이 쭉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은 2004년부터예요. 2004년에 이게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미국이랑 중국에 대한 이 감정이 이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불과 한 18년 전만 해도. 그러다가 사실 이 두 나라, 미국, 중국, 이 두 나라가 그렇게 격차가 또 벌어지지 않습니다. 2016년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이 일본이나 북한보다 훨씬 우호적인 감정이 2016년까지는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2016년이고 여기는 2018년, 중간에 2017년이 비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 사드 배치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확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실제로 한중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때 이후로 우리 여론 지형이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조사는 저희 조사하고 약간 결이 다른데 이게 작년 11월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한국리서치하고 진행한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중국이 조금 낮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북한이나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 높죠. 근데 이 조사에서 근데 사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원이 큰 순서가 이제 우호 감정이잖아요. 호감도. 이 굉장히 서구 쪽으로 재편돼 있다. 우리의 호감도가. 미국은 거의 넘사벽이고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쭉 가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북한, 일본, 중국 같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인근 국가보다 오히려 가나나 남아공이 더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서구에 대한 굉장한 호감과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비호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주변국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먼 나라들에 대한 오히려 호감도, 그리고 그러나 주변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좀 비호감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한반도의 어떤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이 전체적인 호감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도대체 중국을 그럼 나눠서 한번 보자. 뭐가 그렇게 별로냐, 혹은 좋은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점수는 경제, 정치, 대중문화, 전통문화, 뭐 국제사회 리더십, 공산품 품질 수준, 군사력, 복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데 여기서 이 평균을 깎는 게 또 20대거든요. 그럼 20대는 중국 G2라고 하는 중국의 경제력이든 아니면 군사력이든 다 낮게 봐요. 군사력은 상당히 차이가 크죠. 낮게 보고. 근데 재밌는 거는 대중문화, 그러니까 유일하게 20대가 평균보다 더 높게 중국에 대해 높게 쳐주는 게 하나가 대중문화고 또 하나가 공산품의 품질 수준이에요. 대중문화는 중국에도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게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서 이 젊은이들은 중국 문화 콘텐츠를 저희 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접하는 편이고요. 공산품 품질 수준, 공산품은 이 샤오미로 대표되는 전자기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의 평가하고 조금 이게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눈에 좀 띄었고요. 그러면 자, 이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각 분야에서로 따져 보면은 굉장히 반중 정서가 팽배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반중 정서가 끌어오르는 공간이 어딜까? 그 공간을 10대, 20대, 20대, 30대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온라인 공간은 어떻게 지금 재편돼 있나를 살펴보면, 혹시 중국 관련된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렇게 비아냥, 조롱, 혐오 이런 콘텐츠가 엄청나게 팔려요. 이게 중국어로라는 뭐 구독자도 한 26만 명쯤 되죠. 제법 여기도 인기가 있는 채널인데 전부 다 이게 조롱이에요. 가는 나라마다 한국이냐고 묻자 폭발해버린 중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이게 우리로 치면 굉장히 국뽕 콘텐츠인데 국뽕의 대상이 중국이 되는 거죠. 한국 디스하고 중뽕 심으려다가 터키에서 털린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 중국과 손절하고 한국 오는 톰 크루즈. 이건 최근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온라인에서 콘텐츠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하남석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뭐 중국인 앞에서 시진핑 욕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욕 그런 영상들. 그리고 중국인 앞에서 타이완 넘버원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뭐 이런 이제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뭐 중국인 발작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어떤 조롱, 혐오, 어떤 면에서 경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 이 온라인 공간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착장, 죽장이라고. 이게 사실은 좀 대놓고 여기 쓰기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들려고 그러는데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다라는 말이 아주 그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는 인터넷 댓글들에 뭐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이제 횡행하고 있고요, 사실. 온라인만 그런 거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여기 서울의 모 대학입니다. 이게 2019년 11월이 언제냐면요.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이제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대학에서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한국의 대학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그 대자보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왜 홍콩 특히 이제 이 홍콩 독립 뭐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중국인 유학생들이 나와서 이때 이제 이 모 대학에서 이게 지금 대자보를 떼려는 쪽과 계속 대자보를 사수하려는 쪽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저도 어느 쪽인지 어디가 중국인 유학생이고 어디가 한국인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도저히. 이 사진만 이게 이제 이 학교 학생회 측에서 제공해서 이게 지금 언론사에 이제 뿌려진 건데, 근데 이때 이제 여기에는 안 드러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학생이 한국인 학생, 그러니까 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한국인 학생이 소위 말해서 신상이 털린 거죠. 털려서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 이 학생의 신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그 학생이 누군지를 알아내서 이 학생한테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졌답니다. 왜 동전 왜 던지냐 그랬더니 50원짜리, 500원짜리, 뭐 100원짜리 이런 동전을 던져서 왜 던지냐고 했더니 너희 한국인들은 우리 중국인 유학생의 돈으로 학교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너희 돈을 원하니까 돈을 던져주겠다. 뭐 이런 워딩을 했다고 그 학생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학도 이런 식의 이 어떤 중국인 유학생과 또 한국인 사이에 이런 뭐 이슈별로 그리고 이런 홍콩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고 일상적으로 어떤 뭐 조별 과제라든지 지금 지방대나 사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 재정 충당을 위해서 이 중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그 중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한때 학교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중국인 유학생은 유학생대로 본인들이 잘 케어받지 못하고 있고 학사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우리가 내는데 우리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갈등이 쌓이면서 대학 자체가 지금 어떤 이 반중 정서의 또 온상이 실제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엔 또 이제 그 지방대나 사립대의 주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베트남하고
학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대학조차도 이런 젊은이들의 MZ 세대의 반중 정서가 되게 커가는데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뭐 성장의 서사라든지 성장 과정의 배경에서 도대체 왜 뭐 온라인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서로 갈등 있고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서사가 있을까? 지금 MZ 세대한테 반중 정서를 가지게 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뭐 저만 해도 뭐 진짜 삼국지나 김용 소설이나 홍콩 영화들 엄청나게 보면서 말하자면 대륙의 스케일에 감탄하면서 자랐던 세대인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대륙의 기상이나 대륙의 실수 같은 중국 비하하는 조롱하는 그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뭐 어이없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실수로 막 이렇게 고통받고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고 뭐 이런 어떤 조롱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보고 자라는 세대고 거기다가 이 또 흥미로운 지적은 이 반중 정서에는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젠더 갈등조차 없다는 20대들의 젠더 갈등조차 없이 특히 이 조선구마사 같은 드라마가 폐지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는 온라인에서 이른바 여초 남초 커뮤니티 합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20대는 지금 뭐 반중으로는 그냥 젠더 갈등이 사라졌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로서는 이게 이 이야기가 되게 이제 흥미로웠는데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금 젊은 세대는 이미 그 전에는 중국이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그 성장률이 높고 그다음에 그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사업하는 뭐 보따리상부터 해서 아니면 정말로 그 이렇게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중국에서 이제 돈 좀 벌어오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뭐 이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대륙에 가서 사업하고 뭔가 성공해서 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용동 같은 이야기들 듣고 자랐는데 지금은 중국이 어쨌든 내수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그 최근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내 그 외국 기업들에게 별로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자꾸 철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중국을 더 이상 어떤 기회의 땅으로 보지 않는 세대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또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던 윗세대들에 대한 반감, 당신들 좋았던 세대의 기억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는 거 아니냐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같이 섞여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근데 저는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최근에 본 자료인데 이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혹시 여기 알아보셨겠죠? 그 해외문화홍보원이라고 여기 세종시에 있던데요. 그 여기서 이제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그러니까 타국 24개국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이미지 평가를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사에서 저는 좀 놀란 게 중국의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가 지금 한국의 MZ가 왜 이렇게 반중 정서가 강하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의 젊은 세대들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통계는 뭐 긍정이 좀 높잖아요. 굉장히 68.6%나 되는데 뭐 남성 여성도 또 갈리고 근데 이거 보십시오. 10대 20대를 보십시오. 한국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34.4, 59.3. 그 다음 세대하고 차이가 확연하죠. 아니, 중국의 젊은 세대도 우리 싫어해? 근데 우리만 반중 정서로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이거 뭐지?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보다가. 그러면 다음을 보면
이게 이제 분야별로 또 조사를 했어요. 애들한테.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뭐 현대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문화에 대해 평가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현대문화, 문화유산, 뭐 경제, 안보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 모두 공이 10대, 20대가 정말 확 떨어져요. 한국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마치 아까 저희가 그 여기서 봤던 아이씨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봤던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20대들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졌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평가가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도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라고 보고요. 작년에 여기는 못 실었습니다만 그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한중일 청소년 인식조사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은 10대가 중국의 10대가 굉장히 튑니다. 그러니까 중국 10대를 조사했는데 중국 10대가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중국의 젊은 세대는 뭐 우리가 이제 왜 그러니까 우리가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중국의 젊은 세대가 왜 그런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해석과 추측의 영역인데요. 뭐 제대로 된 조사를 아주 깊이 있게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흥미롭게 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중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그의 그 토끼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토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철모 쓴 사람들 있죠. 죄송합니다. 이 철모 쓴 사람들이 한국군 6.25 전쟁 때 여기 이 인민군 모자 쓴 분들이 북한 인민군.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6.25 전쟁을 포함해서 중국 현대사를 다룬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뭐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은 중국인들이 왜 어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외국에 대해 적대적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게 아마 장진호 전투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6.25 때 미 해병대하고 저기 개마고원 쪽에서 대치하면서 이때 중국 인민군이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내요. 그래서 이때 그 미 해병대는 중국이랑 붙어서 미 해병대 역사의 수치로 남을 뻔한 그 전투였는데 이 전투에서 미 해병대 가까스로 이기고 이 장진호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 그때 인민지원군이라고 했죠. 그 군대가 사상자를 내고 뭐 얼어 죽은 사람들 많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옆에 동료가 이렇게 동사했고 총에 맞아 죽었거나 사망했고 옆에 이제 이 울면서 그래도 나는 옆에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도 싸우겠다 뭐 이런 뭐 이제 되게 이제 중국인 입장에서 보면 감동적인 대목인 거죠.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BTS가 2020년 10월에 한국 전쟁을 갖다가 한미 양국의 고난의 역사라고 얘기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던 이유를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네티즌들한테는 이 전쟁이 자기들한테 아주 직접적인, 물론 뭐 공산주의 전선을, 사회주의 전선을 같이 친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헌신과 희생으로 이 전쟁에 참전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는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들인데 BTS 같은 유명한 이 뮤지션이 한미 양국만 얘기하고 우리 얘기를 안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옳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런 식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문화적으로 성장해온 그 중국의 젊은 세대는 아 이런 식의 또 외국에 대한 적대감이랄까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데까지도 약간은 생각이 미쳤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 애니메이션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애니메이션 자체도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이제 재밌습니다만 이 마지막에 후반부에 엔딩 크래시 올라가면서 실제 역사적인 이 사실관계 장면들 뭐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뒤에 편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 이게 정말 역사적 팩트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예를 들면 이 장신호 전투 끝난 뒤에는 이 매년 그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 송환을 하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희생당했던 사람들 중국으로 그 전사자들 유해를 송환하는 행사를 매년 중국에서 하는데 그 유해 송환하는 그 유해 송환식을 굉장히 또 이렇게 장엄하게 비춘다거나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을 같이 편집을 해서 넣곤 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아까 그 연장선으로의 해석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해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유익 씨라고 이제 중국 광저우에 계시는 예,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런 또 해석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샤오파농이라고 그 우리로 치면은 약간 일베에 가까운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애국주의 그리고 이제 중국 제일주의 뭐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예민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보면 한국의 누리호 발사라든지 한국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유독 비꼬는 댓글들이 많다. 근데 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중국인들이 이걸 상당히 껄끄러워한다는 이야기다. 아마 관심을 둘 마지도 않았으면 서로 이제 댓글을 달면서 싸우지도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중국 애국주의 청년 세대와 한국의 반중주의는 닮은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서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면은 이게 지금 이 앞에 계신 저희 한암석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저는 뭐 제가 약간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한중 간 이 서로 적대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사실 제일 실질적인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인용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민간 시민단체 온라인 한중일 활성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자로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 어떤 좀 이렇게 뭐 기사를 쓰고 싶거나 논의를 펼쳐보고 싶을 때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어떤 뭐 공식 통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기관, 언론, 관영 매체 근데 이런데 얘기밖에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풍부하게 얘기를 해 나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그 민간 시민단체들의 이런 뭐 서로 사이트들 중국어 사이트가 진짜 생긴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 내에서의 그런 어떤 뭐 반중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지금 허위 보도 문제가 이게 확인 안 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무슨 우리 국내 정치라든지 국내 이슈라면은 이거 팩트 체크하고 서로 뭐 난리가 날 텐데 이 중국 문제는 아무도 팩트 체크 안 해요. 일단 그냥 확인 안 하고 이게 터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서로 혐오하는 뭐 이런 이제 뉴스 그냥 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좀 기관이나 기구가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뭐 이게 실질적인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드렸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저는 뭐 지금 그냥 웹상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반중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정도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 뭐 다음 논의는 이제 우리 조은하 선생님 이 사회 보시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호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고마움을 좀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 취재 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세한 지점까지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미세한 지점까지들을 다 포착을 하셔서 취재를 하셨던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호성 기자님하고 같이 이 조사를 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신데 이제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연구위원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토론을 하면서 취재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더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토론 대열로 좀 가야 되는데요. 예, 요 정비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이 주제를 기획을 하게 된 취지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사실 저희가 11월에 열리는 한중 인문교류의 그 대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대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이제 한국에서 먼저 그러면 반중 정서를 좀 요새 핫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오늘의 그 토론의 주제를 올리고 그다음에 11월에도 학술회의상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중국하고 더불어서요. 그러니까 중국 청년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서로 거울을 비춰보면서 이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럴 때 이제 이호성 기자님의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자극받은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그러면 MZ 세대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MZ 세대 인식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오늘 토론에서도 그 주제를 조금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그런 그 취지를 조금 더 여기 자리로 좀 옮겨서 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선생님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연구위원님,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그 문화 연구를 아주 독보적으로 해오신 한남석 선생님과 더불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저는 원래 오늘 토론자로 돼 있었는데요. 여기 경인사의 저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오늘 사회를 보시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어설프게 좀 보다가 다시 또 토론을 하다가 사회를 보다가 이런 어떤 이중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회의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예. 지금 그러면 순서상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같이 취재를 진행하시면서 뭐 느끼셨던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분 해야 되나요? 시간은 그냥 하고 싶은 먼저 대로. 5분 정도 말씀을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자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받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그 한국리서치에서 여론분석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한울이라고 합니다. 뭐 취재 과정을 같이 하거나 뭐 기사를 같이 쓰지는 않았고요. 이제 조사 디자인 과정에서 이제 좀 협업을 했었는데 그랬던 게 물론 요즘은 좀 이렇게 선거 연구나 뭐 젠더 관련된 조사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석사 논문을 반미 의식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대외 인식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2004년도부터 아까 나왔던 저 동아시아 연구원 데이터 2004년도부터의 데이터 추적 과정을
해왔었고, 사실은 이제 뭐 최근 이제 아까 뭐 선거나 이제 뭐 젠더나 이런 거 하느라고 관심을 못 가지다가 다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시 이제 중국인의 인식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좀 다시 이렇게 좀 팔로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아까 이제 그 이효성 기자님 발표했던 것들 중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거나 혹은 조금 약간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을 첨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향후 좀 해야 될 연구 과제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기하는 선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시계열 변화, 워낙 그 악마화 막 이런 충격적인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많이 관심이 갔겠지만, 사실은 그 시계열 변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 이제 그 2004년도에 이제 한국인의 주변 4개국에 대한 어떤 인식 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북한,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한 우리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 조사를 했을 때, 그때 구조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가 이제 많아서 묶이게 되고요. 북한과 일본이 나쁜 나라, 한국에서 나쁜 나라로 이렇게 묶이는 이런 구조였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이제 더 나빠졌고, 아까 보셨겠지만 미국은 상당히 이제 호감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이제 중국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미중이 묶였다가 중국이 이제 좀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떨어져 나온 과정들, 그 당시의 요인들을 찾아보자면 동북공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 시기에 동북공정, 고구려사 편입 이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일단 미중 격차를 이제 벌려내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시 그 북한의 핵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당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포지션 자체가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쪽에 포지션을 하기보다는 뭔가 보호해주는 이런 포지션을 했던 게 중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태도들을 이제 강화시켰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빠지던 게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제 조금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막 중국 방문하고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막 환대하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전까지 그렇게 좀 나빠지던 중국 지식이 다시 좀 좋아지는 이제 이런 추세를 보였고,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드 배치를 거치면서 급락하게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과정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감정은 그 전부터 이제 쭉 확인되었던 건데, 특히 사드 배치부터 했던 건데, 한국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어떤 혐중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된 데에는 사실은 코로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이들을 보면 가령 2004년도에는 왜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때는 경제적으로 이제 한중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까 이제 동북공정 혹은 이제 어떤 북한 핵,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사드 배치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들을 결정하는 어떤 몇 가지 요인들을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 역시 이제 경제적 상호 의존, 이게 얼마만큼 이제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게 있는 것 같고, 2004년도에 좋았던 거는 사실은 그 경제적 상호 의존으로 상당 부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씀했던 북한 위협, 북한에 대한 태도라는 건 결국은 이제 이 안보에 대한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되느냐, 어떤 그 위협을 억제하는 동맹 혹은 지원 세력이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안보적인 요인이 이제 두 번째 차원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동북공정이라든지 뒤에 나왔던 어떤 그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한 그 문화적인 갈등 요인, 정체성과 관련된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이런 어떤 문화적 갈등 요인이 크게 보면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중국에 대한 태도들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인 것 같다라는 게
흐름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끌었던 건, 그러니까 오늘 논의 주제인 것처럼 젊은 세대에서 특히 강하더라는 게 이제 작년 재작년 조사에서 이제 확인이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주변 사교국 호감도 조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20대에서 일본 호감도보다 중국 호감도가 이제 나빠진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은 30대, 40대 윗세대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좀 비교해 볼 대목이 있는데, 재밌는 건 좀 다른 나라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보면 좀 더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가령 미국에 대한 태도도 사실은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면 그때는 젊은 세대는 반미, 좀 나이 든 세대는 친미, 이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수렴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전 세대적으로 세대 차이가 없어요. 미국에 대한 태도는 모든 세대에서 친미적인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래서 미국에 대한 태도에서는 세대 차이가 별로 없고요. 중국에서는 대해서는 세대 차이가 있는데 중국하고는 달라요. 젊은 세대일수록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패턴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우는 지금 젊은 세대일수록 지금 부정적인,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나타나는 양상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대 차이는 사실은 상대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호감도 점수를 보셨겠지만 100점 만점에 30점, 10몇 점 차이거든요. 2배 차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50대, 60대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 점수 자체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이 문제를 자칫 젊은 세대만의 특징이구나라고 잘못 진단을 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뭐 교육을 해야 된다, 이상한 잘못된 대책들을 내오기 쉽거든요. 사실은 한국에서의 지금 반중 정서의 확산이라는 건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이를 보면 20대가 제일 낮은 건 사실이지만 추이를 보면 30대, 40대, 50대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젊은 세대가 더 나쁜 이유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후속 연구 과제로 좀 저는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사실은 저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왜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지금도 사실은 중국 싫어하는 이유대라고 하면 꼭 코로나19 들어가거든요.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공정감각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코로나 때 뭐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FGI나 이런 걸 해보면, 아니 자기네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무임승차를 했다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다른 요인들도 작동을 하지만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공정인식과의,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공정하게 한 거냐, 제대로 책임진 거냐라는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좀 추후에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제 북한 안보에서 이제 지정학적인 포지션, 인식, 이런 게 이제 중국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생각보다 사실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0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처럼 세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약간 개도국에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큰 나라로 이제 가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나오던 때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은 중국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보다 좀 못한,
이런 나라인데 그게 갑자기 이제 큰 나라가 되고, 그래서 개도국 아이덴티티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개도국에서 강대국으로 바뀐, 초강대국으로 바뀐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드 배치가 굉장히 컸던 건 뭐냐면 그 아이덴티티의 변화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안보나 위협 인식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돕는 보조적인 위협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드 배치에서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자체는 북한을 이제 보호하는 이런 간접적인 위협 세력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적일 수 있겠구나, 이거를 체감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 과정,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강대국으로, 그리고 간접적인 위협 세력에서 직접적인 위협 세력으로 바뀐 이런 어떤 변화가 실제 최근에 어떤 악화에 영향을 줬는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마지막 변화로 보면 아까 발표를 해주셨지만 저도 그거 깜짝 놀랐던 건데, 그 미세먼지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게 중국에 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은 가설이 없었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구나. 이건 다시 말해서 안보의 위협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뭐 국제정치학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전통적인 안보 위협, 소위 말해서 지정학적인 혹은 군사적인 위협 이런 쪽이 하나가 있고, 최근 나오는 뭐 무슨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런 비전통적인 안보 요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만약 그렇다면 왜 젊은 세대가 그런 거에 더 민감한가라고 했을 때, 그런 비전통적인 요인,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탈물질주의 정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좀 그런 거에 더 강한 어떤 가치관적인 지향들을 가지고 있나, 성향들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돼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제가 따라가지는 못했는데 2010년도 전까지 나왔던 논문들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탈물질주의를 이제 주도하고 있다, 서구처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과연 지금 그런가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안 되고 아주 전통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한국에서 젊은 세대가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그러면서도 이제 탈물질주의적인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세대일 수도 있겠다, 윗세대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비전통적인 안보 요인 혹은 어떤 그 탈물질적인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좀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너무 길었는데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민간 교류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실증적으로 혹은 아주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04년도부터 관찰해온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제 판단은 그래요. 민간 쪽의 어떤 충돌이 굉장히 악화시키는 건 맞지만 그건 좀 일시적이고, 근본적으로 아까 출렁이게 만드는 건 역시 이제 상대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한국은 반일 정서가 어떤 민족성의 하나를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굉장히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한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가설은 사실은 민간 영역보다는 정부 쪽, 특히 중국 정부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향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아직 모르겠는 건, 아까 사실은 저는 SNS를 잘 안 해서 저런 접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저렇게 접촉을 하면 정부가 아무리 해도 좀 문제는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쪽 영역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교류를 확산시키면 좋아질 거다라는 이거는 뭐 이론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저희 오기 전에 잠깐 차 마시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걸 접촉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접촉면이 넓어질수록 깊어질수록 우호적인 포지티브한 태도가 이제 생긴다라는 게 접촉가설의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건데, 근데 그게 무조건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가령 제가 지금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못 해봤는데 2015년도 일본이랑 중국에 대한 태도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일본 같은 경우는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좋아요. 방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쁘고, 근데 중국은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그 방문했을 때 그 접촉이 포지티브한 걸로 발현될 수 있는 그 힘, 이런 게 소프트 파워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국이 지금 그 이후에 얼마만한 변화가 있는 건지 그래서 추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방문했을 때 방문 경험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발표를 듣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중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젊은 세대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중국 방문이나 이쪽에서 생긴 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학생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파트가 어쩌면 더 직접적이고 젊은 세대의 더 큰 반중 정서를 설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부의 태도도 중요하고 직접 접촉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남석 선생님께서 한 10분 정도. 마이크 켜져 있나요? 소리 드리고. 잘 들립니다. 예, 저도 그 이호성 기자님 기사에 좀 잠시 출연했다는 이유로 그 뒤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다 인터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영광을 안게 됐는데요. 하지만 한국 네티즌들에게는 이 오성홍기 기레기, 저는 하남성 출신 빨갱이 교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혐오 댓글이 네이버에 가면 계속 달려 있어요. 하남성. 예. 그러면 FM 코리아라 그러죠. 팸코 이런 데 좌표 찍혀서 댓글 한 수천 개 이렇게 욕도 먹어보고 이제 그런 사이인데요. 하여튼 그렇죠.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지금 그 정한울 선생님 토론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확실히 큰 거시적인 요인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이 그 스스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은 미중 관계 변화가 이제 제일 큰 세계 질서의 그 변화 중에 하나잖아요. 무역 분쟁 이런 것도 사실 트럼프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나라는 계속 적자를 보고 한 나라는 계속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환율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이 부시 대통령 때도 충돌했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충돌했습니다. 그러고만 이런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칼럼 쓰면서 중국 환율 조작하니까 야구방망이로 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칼럼으로 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중국이 미국에 이제 보잉 비행기를 사준다든가 투자 약속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 때부터는 아니잖아요. 거의 전략 경쟁으로 가고 서로 간에 이제 기업들에 대한 서로 간의 공격으로 가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큰 초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미래 어떤 이 패권 자체의 경쟁까지 간 상황이고, 중국 스스로도 사실은 예전에는 몸을 낮췄습니다. 심지어 후진타오 때도 이제 그 공식적인 구호가 이제 그 화평 굴기라 그래서 이제 영어로 피스풀 라이즈죠. 근데 심지어 굴기라는 이름도 쓰지 말자 그래서 뭐 조심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조금 더 다원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확실히 시진핑 체제 이후로는 달라졌거든요. 한 5년 전에 이제 중국 서점에 가보면 다 강대국 얘기만 있습니다. 책들이 전부 다. 스스로가 이제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주변 지역에 투사되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나 안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미 기저에 이제 깔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고요. 다시 이제 주제인 이제 MZ 세대 반중 정서로 내려와 보면, 아까 중국 10대 이제 통계를 보여주는 게 흥미로운데 아마 한국도 10대로 내려가면 더 클 겁니다. 제가 아마 한 6개월 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충북 충남 지역 그 고등학교, 중학교에 중국어 선생님들 한 60분을 놓고
그 중국어로 이제 저기 중국어 가르치는 분들이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제2외국어나 이런 걸로 중국어가 이제 그동안 제일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친구들끼리 놀린답니다. 중국어 배운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 정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 대학생들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래도 중국어를 좀 할 줄 알면 여러 가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실용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중국이 좀 싫거나 뭐 밉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중국어 배우는 거나 이런 것들 학원도 다니고 대학 안에서의 수업도 꽤 많이 열리는데 이미 이제 10대에서는 굉장히 정서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다. 왜 우리가 중국말을 배워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보면은 이미 이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저희 세대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X세대인데요. 그 아래 이제 지금 20대랑 10대로 내려가면요. 저희 때는 중국 사람들을 직접 접촉한다라고 하는 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온 중국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뭐 TV나 영화나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교류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철저하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 세대고 온라인에서 이미 게임이나 이런 데서 무수하게 많이 마주치고 있었던 세대라는 거죠. 한 게임에서 서로 경쟁을 했던 관계들입니다. 채팅창에 번역기 돌리면서 서로 욕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정서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그런 공정한 어떤 이런 능력주의라든가 공정에 대한 감각이 거기에도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게이머들은 핵을 쓴다, 반칙을 쓴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10대, 20대들 사이에 퍼져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히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서로 이제 번역기 돌리고 서로 또 외국어를 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서로 간에 이미 거기 온라인에서 전장은 이미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들을 저희가 조금 기존의 어떤 세대 프레임으로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틀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온라인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샤이닝 인디키 게임도 한복 논쟁 이런 것들이 그 전에 보면은 이 온라인의 서브컬처 안에서의 논쟁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상도 못해요. 요즘 친구들은 공통으로 공유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그 덕후 기질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데 이 중국의 이제 트위터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뭐 게임 같은 거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그 중국의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전통에 대한 재해석 뭐 이러면서 일명 BL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남성 동성애나 이런 거를 다루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 약간 이제 명나라 때 복장이라고 하면서 가시나라든가 이제 약간 옷이죠. 관복을 이렇게 재해석한 거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명나라 때 관복하고 조선시대 관복하고 되게 흡사하거든요. 이 복장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의 네티즌들이 그거 보고 왜 한국 옷을 중국 옷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 당연히 우리 명나라 때 옷이다. 그러면 서로 이미 거기서 한번 붙었던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샤이닝 니키 게임이 한국 진출하면서 한국 진출하니까 한복 이 상품을 특별 상품으로 내건 거예요. 이벤트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들어온 겁니다. 왜 우리나라 옷 가지고 이제 그러냐 이제 이미 그 전에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온라인에서 이미 자기들끼리 벌어졌던 겁니다. 좀 저희 상상이 안 되죠. 그게 바로 온라인 게임 사건으로 터지고 바로 구마다 사건으로 이어지고 김치 논쟁으로 이어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딱 눈에 드러나는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조선족 한복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저의 젊은 세대는 이미 온라인에서 예, 트위터에서 이런 데서 이미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포착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청년 세대 반정서를 놓고 저는 이게 나중에 여론조사로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저희가 섬세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 진보하고 보수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좀 그 진보적인 친구들의 어떤 중국 비판, 뭐 홍콩 문제라든가 위구르 문제라든가 뭐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 대한 억압이나 뭐 시진핑의 어떤 비민주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반중 정서랑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그 온라인 안에 있는 이제 혐오 발언들이죠. 좀 극우화된 이런 청년층들의 발언들.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중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조선 다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대상이 독특하게 또 중국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하고 이제 요 젊은 세대 요것과 흔히 좀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의 이것들, 그러니까 이 젠더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극단적이잖아요. 이 젊은 세대 안에서 단순히 남녀 구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들긴 하군요. 그래서 그걸 좀 뭉뚱그려서 다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역시 그 정할 박사님도 공정성 문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요. 특히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은 절대 평가를 받습니다. 아마 대학 수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학점을 마음대로 줄 수 있죠. 저희 옛날 대학 다닐 때처럼.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은 상대 평가를 받거든요. 정확히 이제 이 퍼센테이지로 구분되는, 예, 이미 IMF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이제 고착화되면서 그게 대학 내 학생들의 어떤 경쟁을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이제 교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연말에 이 학생들 성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골치를 아파하는, 예, 그 문제인데,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절대평가를 이제 허용을 합니다. 모든 대학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별 발표라든가 이런 걸 시키면 한국 학생들끼리도 말이 많거든요. 저 학생은 프리라이더였습니다. 이런 거 답안지나 강의평가에 적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 학생한테 학점을 잘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인 학생들 껴주면 이게 한국말도 잘 못하지, 서로 간에 이게 안 되지, 짐으로 알고, 예, 그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성적은 절대평가로 받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좀 반감, 그 다음에 역시 한국 대학들이 유학생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뭉뚱그려서 한국말도 잘 안 되는 친구 그 예산 뭐 없다 이러면서 학생으로 받아놓고 사후 관리 전혀 안 하고 그냥 막 한국 학생들 수업에 막 끼워넣고 한국말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대학이 좀 이렇게 그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외국인 학생들을 생각해서 교양 수업에서는 한국 학생들을 교양을 같이 듣게 하기보다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오히려 한국의 소설이라든가 한국 글쓰기라든가 한국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수업들을 더 이제 공통 과목으로 많이 열어줌으로써 서로 간에 좀 이해할 수 있는 틀들을 좀 넓히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 중에 그 3개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민간단체 이거는 저도 뭐 그냥 억지로 쥐어짜니까 하나 못 만드니까 만들긴 했는데, 한국 사이드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국 사이드에서 불가능합니다. 그 후진타오 시기엔 가능했을지 모르는데요. 시진핑 시기에서는 이제 NGO법 다 고쳐가지고요. 외국 단체하고 돈 받거나 뭐 이러면은, 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류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진 게 사실이고요. 민간 교류 자체가. 그 다음에, 예, 언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은 오히려 쉬워요. 예, 중국은 그냥 검열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기사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오히려 그쪽에서는 아, 이게 뭐 가짜 뉴스다 이런 거 알면은요. 그냥 바로바로 검열하고 통제해버리면 끝납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외교부나 이런 데서 김치 사건 터졌을 때도요. 그거 가짜 뉴스였거든요. 파우차이 김치 이거. 그래서 농수산식품부하고 외교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동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등재 다 돼 있고 이거 바로 보도자료 나왔는데 바로 네티즌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네가 중국 외교부냐? 중국 정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그 정부 사이드나 이런 데서도 어려워하는 문제라는 거고, 그 언론에 대한 문제는 좀 손쉽지 않은, 예, 한국 같은 경우 언론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언론 자체에 어떤 이런 자성적인 역할밖에 저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대학 사이드로 가면 이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이미 참여정부 때 초안이 나오고 MB 정부 때 이제 이미 시작이 돼서 생각보다 많은 대학에서 이제 한중일 대학생들이 같이 이제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는 학교는 지금 부산에 동서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는 그냥 교환학생처럼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캠퍼스 아시아 학과를 만들고 공동 수업을 열고 이러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수업에 이제 저도 참관을 해봤고요, 운영을 해봤는데 어떤 식이냐면 중국 학생, 일본 학생, 요즘은 이제 줌으로도 합니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가지 못하니까 실제로는 한 학기 이상씩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예, 한 클래스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서로 독도 문제 이러면요, 일본 친구들한테 한국의 입장을 맡기고요, 한국 친구들한테 일본 입장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시켜보는 겁니다. 동북공정 문제를 가지고 중국 학생들한테 한국 입장에서 서보게 하고, 예, 아예 조율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좀 도모하는 거예요. 이 모델 자체는 EU의 어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 가서 이제 공동으로 수업을 듣고 EU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인데, 저는 조금 이제 그런 기획들이나 그런 접촉면이 좀 많아지면 이 친구들하고의 어떤 관계들이 좀 서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실제 저는 학교에서 그걸 경험해 본 게요. 저희가 C카페라고 해서 한국에 시립대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50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한국에서 이제 제2외국어나 뭐 중국어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 한 3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서로 언어 교환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거든요. 중국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고. 네. 그렇게 하는데
홍콩 문제 2019년에 저 여러 대학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조금 그 문제가 중국 학생들 한국 학생 서로 반감이 있지만 발생을 안 한 것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그래도 같은 학교 학생들 우리가 친구들인데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서로 하지는 말자. 그냥 안으로만 사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대자보가 뜯어지거나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있거나 이제 다른 대학과는 달리 좀 그런 일이 없었던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면들을 저희가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그 한중 이 양국 청년 세대들이 서로 갈등은 하지만요, 실제로 비슷한 처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은 치열하고요.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건 없고 양극화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서로 간에 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2016년경부터 이제 상문화라고 해가지고요,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작년에도 4번 인볼루션이죠.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백화돼 버리는, 백열화된 이런 것들이 중국의 명문대생들한테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당핑이라고 합니다. 누워버리자 그냥. 근데 이게 한국의 담론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헬조선, 노력, 그죠? 저희 N4 세대, 그다음에 흑수저, 금수저, 중국에 똑같이 입니다. 얼따이라고 해서 부도 세습되고 관직도 세습되고 관한도 세습된다 이런 얘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담론들이 똑같고요. 뭐 996 이런 것들, 예, 그나마 대기업 주식해도 그렇게 과로 사회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서로 마찬가지로 있고요. 부동산도 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도 똑같아요. 심지어 붕괴 세대, 대만 자기나라 귀신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헬조선은 똑같아요. 일본도 똑같죠. 예. 생각보다 이 동아시아의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서로 그 자기 나라에서의 처지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좀 오히려 이렇게 나쁘게 발산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처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눠볼 수 있는,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 이후에 기후위기라든가 지금 경제위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어차피 공동으로 대처해야지 어떤 한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인식을 좀 같이 심어줄 수 있는 쪽으로 좀 정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이 많이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남석 선생님은 중국 문화를 가리키시니까 직접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그죠? 한 클래스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체험과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중 정서를 이해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제가 토론할 시간인데요. 저도 이제 토론을 하라고 처음에 해서 준비를 해서 조금 말씀을 좀 시간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반중 정서 그리고 반한 정서를 어떤 징후로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그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위기감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위기감으로 읽고 그건 어디서 오는 위기감이냐면 서로가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한국도 중국도. 중국은 G2가 됐고 한국은 G8이 됐어요. 그리고 문화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MZ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에 태어나서 살게 됐고 21세기 풍요로운 사회에서 그 속에서 지금 한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풍요로운 사회이지만 그러나 자기네들은 못 살아요. 윗세대보다 못 살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랄까요? 지금의 그 기성세대하고 기성세대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인식하고는 완전히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반감,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보건대는 새로운 중국 인식, 새로운 한국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어 가는 와중의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사실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반감이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중국 학생한테 발표를 한번 시켰어요. 그래서 100명의 샘플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릉 단오제가 단오제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왜 유네스코에 한국 것으로 기재가 됐느냐.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자를 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느냐. 공자가 동이족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학자가
제가 잘 아는 학자인데 그 학자가 한국 사람 동이족 이 공자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이두에 들어가면 직접 나와 있어요. 지금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것이 중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가장 중국 사람들의 가장 사상적인 측면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공자가 중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측면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MZ세대에 왜 주목을 하냐면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 중국에 대해서 뭐 삼국지나 아니면 뭐 공자의 나라 이런 거로 인식하지 않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뭐 통치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이제 뭐 사드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의 바나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호주의 석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대국적이지 않다. 대국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보도가 됐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조셉 나이 같은 사람은 그 소프트 파워 얘기한 사람은 최근에 제가 논문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킨들버거의 함정이라는 말을 해요. 요새 함정이 유행인데요, 그죠?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다음에 킨들버거의 함정을 얘기하는데 영국과 미국이 영국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할 때 그 미국이 2위 국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중국이 노력한다고 한다면. 중국 또한 그러니까 두 번째 나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책임성 있는 역할을 보여줘야 된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 중국이 어떻게 비춰졌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서 이 MZ 세대는 중국에 대해서 낯설게 보기가 가능한 세대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 타자고 가장 강력한 타자로서 우리가 이들을 이해시킨다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가 보건대는 다음 대선에서도 중국에 대한 인식, 정부에서 어떤 당이든 중국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이건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를 가져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세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대중의 중국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토론문에서 그 다음에 중국학을 하는 학문의 입장,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의 그러니까 외교하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좀 그들을 빙의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중국의 악마화라고 이제 이호선 기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심리의 정치학을 좀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들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한국이 가장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가장 비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보다도 더 비호적이고 중국에서도 중국 청년들한테도 조사를 해보면 일본보다 더 싫다예요.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서로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일본은 지금 가라앉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간접적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대중의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왜 대안이 없냐면 중국의 악마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정서적이고 감각적 측면의 중국 인식에 근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객관적 이성적 인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지는 중국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배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면 더 알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할 텐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낙관적이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요구가 될 부분인데 조공 체제에 대한 이해 방식, 그 다음에 속국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정권을 지방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교과서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던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중국 교과서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젊은 세대들의 감각과
7,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의 감각은 정말 다르다라는 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중국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말의 책임은 있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 걸맞는 지금의 중국의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질문과 본질적 접근이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새롭게 해야 되고 새로운 질문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중국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런 어떤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뭐 교양서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중국학계도 사실은 굉장히, 중국학은 사실은 중국은 옛날부터도 뜨기 전부터도, 중국이 부상하기 전부터도 세계 관심이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 공부를 하지 않고도 중국에 대한 입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멸화를 한다든지 이상화를 한다든지 양극으로 갈려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양쪽의 공통점이 뭐냐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중국 인식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중국을 실제로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래서 좀 균합적으로 중국을 인식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이건 하나의 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의 외교의 차원에서, 이게 이제 뭐 92년도 지금 올해가 지금 30주년이죠. 국교, 한중 국교를 수교한 지, 그래서 30년 설린우교 협력 관계에서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이런 지금과 같은 반중 정서를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는데요. 이럴 때 저는 지금 그 외교를 하는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80년대의 중국 인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가, 그때부터 업그레이드된 중국을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한테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그 어떤 그 브랜드치 나오는 한마디씩의 발언들이 한국의 MZ세대를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년대는 중국이 사회주의가 됐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된 게 아니라 사회주의가 이미 거의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주의를 다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이상화시키는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그때 만들어진 중국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버전업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치인이나 민주당에도 그런 어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저는 아는데, 뭐 당을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물론 다른 입장에 있는 당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중국에 대해서 그냥 반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이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중국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부의 태도와 MZ세대의 태도가, 지금 정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서로 이렇게 좀 좀 반성 내지는 성찰 뭐 이런 거를 서로를 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성찰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사회자이면서 토론자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제 말은 어쨌든 지금 중국과 한국이 격변의 시기에 서로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인식,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나타난 어떤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었고 넘어야 될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11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토론은 마치고요. 이제 이 토론을 세 사람의 토론을 받아서 이호선 선생님께서, 이호선 기자님께서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로 질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플로어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길게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플로어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 정리를 그럴까요? 예, 워낙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예, 더 이상 뭐 더 예, 덧붙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이제 뭐 좀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지정을 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